요즘에 저희가 부일남 정택 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읽어주시는 분인데 요즘 왜 이렇게 부자만 읽어주시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던 분이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악착같이 돈 모아라. 월급의 얼마를 저축해라.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부동산 컨텐츠로 몇 개 올리시는 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 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부동산 컨텐츠도 요즘에는 본인이 준비하셔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계셨는데 저번에 올렸을 때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 올라온 영상이니까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고, 계속 요즘에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과거 영상 다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이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집값이 떨어질 땐 전세가는 올라갔는데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선 전세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는 올라간다.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연봉 2억 받아도 반포 아파트 찍어주기가 어렵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질문을 하신 거였습니다. 부부가 연봉 1억 정도 된대요. 합산하면 연봉 2억이죠. 세후 합쳐서 월 1,300 정도 되고 뭐 사놓으신 게 있어서 월세 100만원 수입, 즉 월 1,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시는 분들이고, 내용 길게 쓸 수 있지만 저희한테 물어보신 건 아니니까. 근데 지출은 월 550만원, 연 저축을 1억 1천 정도를 할 수 있다. 부자시죠? 근데 이 사연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연봉이 각 1억, 맞벌이 세후 1,300만원인데 지출이 550만원이면 상대적으로 적게 쓰시는 것이다. 적게 쓴다. 잘 저축하고 계신다.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일남 정택 씨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월급의 80%를 저축해라. 그리고 레버리지를 껴서 소득의 25% 정도의 이자는 감당이 가능하니까, 이자예요? 원리금 아니에요? 사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1,300만원 중에 550만원 쓰면 언뜻 봐도 월급 80%는 저축을 못 하시는 셈이죠. 둘이 합쳐서 합산 2억인데 1억 1,000만원 정도를 저축하시는 건 저축을 많이 못 하시는 거죠. 부일남 정택 씨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지출률이 한 42.3% 정도 됩니다.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거 대비로? 그런데 예전에 방송에 나가셔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고징어 오빠. 거기에 나가서 틀린 말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옳은 말씀 하셨어요? 저축 못하고 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해야 된다. 요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얼마까지 쓰도록 만들었다? 월 70만원. 근데 요 부부의 아이가 3명이었습니다. 즉 5 식구가 사는데 월 70만원으로 생활을 해라. 소득이 적으니까 더 아껴라. 지출을 어떻게든 줄여라. 라고 하셨던 분인데 550만원 지출하는 거면 굉장히 지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애 셋이 월 70으로 살 수 있냐? 저도 좀 그분이 의문이 갑니다. 뭐 어떻게든 진짜로 뭐 외식 줄이고 뭐 통신비 또 뭐 한 3, 4만원대까지 줄이고 어떻게든 미래를 보려면 거기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건 맞아요. 옳은 말씀인데, 그러면 월 550만원 3년차 신혼부부가 저것도 지출 월 70만원을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기본으로 빠지는 거 말고요. 뭐 월세 빠지고 이런 것도 빼고 70만원을 줄여가지고 돈 모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 분이 월 2억으로 반포 아파트, 실질적으로 반포 자이를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반포 자이를 내가 살고 싶다. 봤는데 반포 자이에 너무 반했다. 그래서 안을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026년까지 10억 확보하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20평대 매수한 다음에 나중에 더 저축해서 입주를 하겠다. 혹은 돈 모아서 재건축 갭투기를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에서 비싸게 사는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는 솔직히 좀 살기가 좋지 않죠? 근데 홈테크로 돈 모아가지고 결국에 입주를 하겠다. 혹은 다른 건물을 투자해서 돈 벌어서 집을 사겠다. 이렇게 3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계신데 2026년, 2030년 이때쯤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3가지 안을 가지고 왔어요. 계획이 굉장히 잘 짜져 있죠.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집을 그때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원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대출 끌어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 시수령 1300이면 월세 150 이내에 끊어야 되고, 그래야 사교육도 시키고 먹을 것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해도 저축이 된다. 아, 누구는 70만원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더니 누구는 사교육도 시키고 먹을 것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해야 된다. 자,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이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살면서 이런 식으로 돈 모아서 사겠다라고 하는데, 반포자이를 월세를 살면은 3, 400 들어가니까 빚을 집니다. 저분은 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요? 매수를 해라, 매수를 하지 말아라. 근데 매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계속 사라고 했었는데 그때 산 내가 뭐가 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 채 살까요? 두 채 살까요? 사지 말라고 못하겠죠. 한 채 사세요. 여기 상급지로 이동을 할까요? 이동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힘듭니다. 지금 저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 소비 수준이 있다. 거기 소비 수준을 연봉 2억으로 못 맞춘다.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소비 수준을 못 맞춰요? 줄여가지고 저축 잘하고 본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부자가 되는 방법대로 소비를 줄여야 된다면서요. 저기 소비 수준을 생각할 게 아니라 줄여서 생각할 수 있는 소비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고 이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꿔도 돈을 끌어당깁니다. 혹은 쇼츠까지 올리셨어요. 이런 목표를 잡아야 부자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축을 70% 하세요. 90% 하세요. 아끼세요. 뭐 반지하 가서 신혼집 시작하세요.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하세요 라고 한 거 본인이 하신 말이에요. 다 이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0만원으로 어떻게 5식구가 먹고 사냐.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현실적이라고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처럼 살 생각하지 말고 더 아끼고 더 조여가지고 부자가 될 생각을 해라. 그래야지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반포자이 살고 저분은 돈도 잘 버시니까 소비 수준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들어가시기 좋은 상황이죠. 근데 그걸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힘듭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집값 계속 올라가는데 당장 들어가세요.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강남이나 이런 곳들은 저점을 찍었다. 근데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라고는 말을 못하겠죠. 샀다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근데 사지 말라고도 말을 못하겠죠. 보통 여태까지 본인이 하셨던 어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것도 아니고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또 그 전에도 이렇게 부자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목표가 높다는 건 좋은 것이다. 목표가 낮은 것은 의지가 낮은 것이다. 그런데 2억 가지고 반포를 사실 생각하는 것은 목표가 너무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가 굉장히 높고 세부 계획도 확실하죠. 세부 계획이 없다면 현실성 없는 목표일 뿐이지만 세부 계획을 1한, 2한, 3한까지 끌어갖고 왔어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연봉 2억을 받지만 난 반포자이에 살고 싶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열심히 사시는 분한테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도 없으면 하나를 사셔야죠. 어떻게든 사라는 소리죠. 2개 사고 다주택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으니 하나는 사라. 하나는 사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저분은 하나 산 것을 가지고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월세 살면서 집 사는 게 더 좋다. 월세 살면서 집을 여러 채로 늘리는 게 더 좋다. 다주택자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 영상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고점에서 하셨었죠. 저희 판결문에도 나왔던 그 내용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클래스 101이라는 곳에서 21년 4월에 올린 글인데요. 레버리지는 금융에서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인다는 뜻으로 쓰이고 그런데 지금 많이 들리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시멘트 철근 가격 이런 거 다 비싸지고 최저임금 상승해서 인건비도 오릅니다. 분양가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분양가 올라가는데 집값 떨어졌죠. 그래서 분양가보다 집값이 더 낮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집값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죠. 예측이 굉장히 빗나간 거죠. 또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데 우리나라는 LTV가 낮으니까 영끌이 안 된다. 자, 10억 집을 사는데 9억 대출을 내주면 영끌이에요? 내가 연봉이 10억이면? 근데 10억 집을 사는데 5억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연봉이 1억인데 원리금이 연 9천만 원 나와요. 이러면 영끌이죠. 그러니까 영끌의 정의는 LTV가 아니라 DSR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LTV가 낮으니까 영끌이 아니다.
이런 궤변을 말씀하시면서 연끌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삶이 크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글을 쓰셨던 분이죠. 실질적으로 부트캠프도 여기를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저런 말씀을 올려가시면서. 그래서 그분들도 무리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 지금 산 뒤에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집값이 계속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악플들이 달렸다. 그랬다면 본인이 과연 그 영상을 지우셨을까요? 그때 샀던 시세 그리고 현재 가격 대비로 어느 정도 손실이 나고 실질적으로 원금이 어느 정도 까였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영상 다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피해자를 생각해 주시는 양 말씀을 하시는데 그 피해자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1억 5천 갭으로 8억 천짜리 샀는데 실거래가가 5억이다. 그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저건 특수거래다. 지금 거래 보면은 한 7억 4, 5천 정도의 지금 호가가 올라와 있다. 호가는 팔고 싶은 가격이지 살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전재산 1억 5천 중에서 40%인 6천만 원이 이미 날아간 상황이다. 그렇게 손해보신 분들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근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긴커녕 오히려 너 고소 이런 걸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말은 계속 이렇게 슬금슬금 바꿔가고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여기를 사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넌 연봉이 낮으니까 저기 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요. 저기 생활 수준을 못 따라가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사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대로 하면 사실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분이 예전에 뭐라고 하셨다? 사람은 연어다. 사람은 자식을 낳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 같다. 왜냐하면 그 동네를 가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니까. 그래서 그 습성 때문에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데 문제는 예전에 베이비부머 시대처럼 상경기가 아니라 그때 상경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밀려나면은 서울에 최대한 근교로 인근에라도 살고 싶을 것이라서 서울 수도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어가 아닌 예외의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상급지. 더 좋은 동네로 가 있다. 그러면요. 서초구 반포동이라면은 여기보다 더 상급지가 있을까요? 찐 부자들의 동네인 한남동, 성북동 이런 데 제외하고는 강남에서는 서초구 반포동이면 최고죠. 그러면은 사야 되겠죠. 당장 사야죠. 저렇게 돈도 되겠다, 버틸 수 있는 여력도 되겠다, 저축도 되겠다, 계획도 되겠다. 그러면은 2026년, 2030년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그때 가면 더 올라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분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월세 이야기를 하면서 월세 내면은 버티기가 힘들다. 월 1,300을 벌지만 월세 3, 400을 내기가 힘들어서 죽을 것이다. 900으로 생활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씀하시는 게 계속 바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은근슬쩍 바꿔가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셔놓고 많은 사람 물리게 했던 이야기들이 없어져요? 그때 이야기하신 어록들 보면 그래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해라. 그 말을 몇 년간 하셨어요. 집값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저분이 굉장히 초창기에 올리셨던 영상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기라는 게 참 재밌는 거야. 2018년에 올린 영상이에요. 저희 유튜브 시작도 하기 전이죠. 가장 의심이 많고 가장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절대 틀림이 없고 100% 성공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근데 마침 너가 나를 만나게 기이한 인연이다. 부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특별하게 부자로 만들어줄게. 혼자는 못하잖아. 내게 돈을 맡겨. 내가 해줄게. 그래서 가장 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사기다. 그러니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돈을 들고 있으면은 빨리 저런 거에 당해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준다. 집값은 떨어질 일 없다. 떨어져도 10년 뒤엔 결국엔 다시 오른다. 절대 손해볼 일 없다. 그러니까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전세에 사시는 분들 월세에 살아서 자본을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 투자를 해.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전세 사는 건 호구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의 명언을
저희가 새겨듣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명언을 하시잖아요.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라. 이 사람이 맞구나, 말이 맞구나, 논리적으로 맞구나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왜냐면 논리라는 건 헷갈릴 수가 있지만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고점에서도 투자를 하라고 했었냐. 그러니까 전 저분의 명언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의 과거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현재에 하는 이야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급 80%를 저축을 해야 되지만 연봉 2억 받고서 40%만 저축한다. 더 절약할 수도 있는 분인데 아껴서 잘 쓰고 있고, 하지만 강남 들어가면은 소비가 900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월세 3, 400 들어가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강남 상급지 집값은 사람은 연어이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지 말래요. 세 번째, 인플레이션으로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오니까 어떻게 되냐.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라 죄송한 마음이 오라.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죠. 법적으로 저희한테 소송을 거셔놓고서 이야기한 게, 소송 상황은 계속 공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저희가 100% 승소가 나오니까 공유는 안 하시고 말 바꾸지 않고 계신 거 맞나요? 지금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에 본인이 하신 행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너 소송 건다, 이런 걸로 힘으로 찍어 눌리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방법이다. 본인이 최근 영상에 다른 분 초대하셔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화가 났다. 저희 뭐 혼자 성내고 있는 유튜버라고 그때 글을 올리셨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욕하면서 지금 다른 악플러들 같이 고소하셨다고 보셨어요? 혼자 성내고 있는 게 아니죠. 남들이 화를 냈을 때 그 사람들의 화내는 이유를 듣고서 제대로 가야 된다. 본인이 최근에 막 그런 다른 분들 막 갑자기 마음 다스리는 법 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의 과거의 언행, 요것을 없앨 수는 없다. 많은 분들이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말 바꿔서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 했던 이야기에서 잘못된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